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초계기 논란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일 갈등 이슈를 확산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올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장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곧 이뤄질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피해 직원이 횡령 배임죄를 감추기 위해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진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송 대표가 피해 직원을 명목상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고 회사 손실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국내에도 이미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손을 놓은 업체들이 이를 무단 방치하면서 야산 전체가 쓰레기산이 된 곳도 많습니다.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치우는 데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자위대 초계기 논란 등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압류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지극히 유감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 조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발언 내용에 대한 보도 보시고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선 의도가 무엇인지 도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6일 오전 방송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 압류하려는 움직임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기반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선 이미 방위성이 공표하고 있는 대로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바로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했다 볼 수 있겠죠? 네, 아베 총리는 생애 들어서 한국에 대한 강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과 관련해서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국제법에 기반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지시한 것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 이번이 처음인데 그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될지 지금 거론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원회 회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거론이 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이 짧았습니다. 자, 그러자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일본이 대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난 4일 밤에 녹화되어서 방송이 된 겁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가 동영상을 새로 공개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대응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강제징용과 초계기 논란, 일본 정부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유와 배경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한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카드로 보여집니다. 레이더 논란 역시 자유대의 역할이 부각될수록 헌법 개정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외부의 갈등 요인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연초 신년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와 혁신에 방점을 찍는 회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함께할 걸로 보이는데요.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지난해 1월 10일 진행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외신 기자들이 손을 듭니다. 사전에 질문이 조율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자들 200여 명을 만납니다. 회견의 형식은 비슷하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 활력을 북돋기 위한 대한민국 혁신 방안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올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5번, 기업을 10번 언급하는 등 대부분을 경제로만 채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진행될 기자회견은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와 혁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를 얘기하고 실행할 핵심 참모진을 교체하면서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1월을 국정 운영의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는 게 청와대의 계산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잠적한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미국으로 갈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조 대사 대리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안전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현지에서 가장 근접한 여러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현지에 나가 있는 김성탁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일단 조 대사 대리의 행방에 대해서 새로 파악된 내용들을 좀 전해주시죠.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관련 정보를 종합해 조 대사 대리가 제3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가 지난해 9월 귀임 통보를 받은 조 대사 대리에게 2달 뒤인 11월에 연락을 했을 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후 이탈리아와 미국 정보당국이 공조에 나서 조 대사 대리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면서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예. 자,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미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를 인용해 미국이 이탈리아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어 미국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마의 다른 신문은 영국에 이미 망명했을 가능성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토니오 라치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며칠 전 북한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조 대사 대리가 평양에 귀국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조 대사 대리의 망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현지 외교 소식통은 오히려 악재를 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현지 외교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임박해 조 대사 대리의 잠적 문제가 불거지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사전에 공개돼 북미 정상회담의 악재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 이후
국정원이 다음날 국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한미 당국이 이미 협의를 거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새해 들어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한미 당국이 조 대사들이 문제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로마에서 김성탁 특파원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검찰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기업 소송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접촉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한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수차례 독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한 겁니다. 또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과 만나 나눈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보내 판결을 미루는 시나리오를 짰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문건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소환되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명한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장관, 김용덕,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조사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왔었죠. 전 씨는 내일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이런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재판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 씨 측이 재판을 계속해서 연기시키고 관할 다툼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관할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광주에서 내일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전 씨는 또다시 재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와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지난해 2차례에 이어 3번째로 이번에는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신 전 씨 측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전 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필리핀으로까지 쓰레기가 불법 수출되는 건 그만큼 국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폐기물을 받아놓고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처리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산 전체가 그야말로 쓰레기산이 된 곳도 많은데 치우는데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닫힌 철문 사이로 언덕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가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폐플라스틱, 고철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야산에 1,200톤의 대량 폐기물을 방치한 이 업체 대표는 10개월째 잠적 중입니다.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치우지를 않고 지금 폐기물도 중구난방이에요. 상업 폐기물도 있고 그래서 좀 처리 비용이 좀 센 건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옷가지와 폐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산은 경기도 지역에서 파악된 곳만 60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확인된 방치 폐기물 양은 65만 8천 톤, 불법 폐기물은 54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방치된 쓰레기가 늘고 있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폐기물 소각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30% 이상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폐기물 처리를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고 어떻게 출근하냐고 물어보시고 환경부 쪽에서 해서
3억 정도가 지자체에서 7억 정도 추경을 해가지고 치우려고.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면서 일으키는 환경오염도 문제입니다. 쓰레기 속에 물에 녹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하천으로 들어간다든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내년, 내후년 가면 더 가중될 겁니다. 이 때문에 처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신 치워도 업주가 사업을 접고 잠적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쌓인 쓰레기는 누가 언제 버렸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올해만 58억 원 이상이 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나마도 이 쓰레기를 묻을 매립장이 거의 포화 상태라 제대로 다 치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올 한 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갈 걸로 예상한 국비는 총 58억여 원입니다. 2억 9천만 원 정도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에 방치된 폐기물이 증가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커지자 예산을 지난달 급하게 늘린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내놓은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거나 아예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엔 세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내 쓰레기 매립장 중 35% 정도는 매립 가능 연수가 5년이 채 남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꽉 차서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곳도 24곳이나 됩니다. 소각장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정설이 안 되면 한 4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 용량으로 보면 한 12% 정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소각 용량이 소각 업체가 이제 작다 보니까 환경부는 처리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 등 반발이 심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시설은 부족하다 보니 매립이나 소각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씩 올려요. 지금 한 3년간 보면 매년 10,000원씩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이를 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직원을 때린 건 사과한다면서도 이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은폐하려고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녹음 파일엔 송 대표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양모 씨를 때린 건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양 씨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빼돌린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24억에서 한 2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돈을 실제로 돈을 현금으로 빼돌린 부분과 회사에 해악을 끼친 부분 두 가지는 양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산 관리는 송명빈이 직접 했거든요. 통장이랑 회사 법인 도장, 은행 공인인증서를 송명빈이 모두 보관을 했어요. 송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협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 너 법원 가면은 판사가 누구 말 믿어줄 것 같냐. 난 제가 업무 실수를 할 때마다 회사에 얼마를 보상한다 뭐 이런 거를 서류를 만들어 놓게 하고. 취재진이 확보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엔 송 대표가 양 씨를 대표이사로 이용하자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그럼 회사 폐업이든 M&A든 X든지 법적 대표이사로서 이용만 해주고 신용불량자는 되면 안 되니까 주체만 내가 대신 갚아줍니다. 양 씨가 실수하면 직접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정황도 있습니다. 저 비용 드리겠다고 이메일서 우리 참조를 회사가 잘못했냐. 근데 왜 회사하고 물어달라 우리 경찰은 송 대표가 제출한 횡령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열흘 넘게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극적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불러준 뒤 창밖으로 보이는 가게들 이름을 알려주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경찰 주재관이 사진을 보내 위치가 맞느냐고 묻습니다. 신고자는 왼쪽 건물인 것 같다고 답합니다. 이 건물은 29살 장모 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갇혀있던 곳입니다. 장 씨는 지난달 16일 해외 고수익 보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옌지로 일하러 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 무역회사라며 항공권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장 씨를 감금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금 열흘째, 장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제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들킬까 봐 통화를 이어가기 어렵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기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그 아이디로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장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카페나 사우나, 식당 등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신고 이틀 뒤 장소를 특정한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체포하고 장 씨를 구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선족 말투 때문에 범행이 어렵자 한국인 모집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규모가 제법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주 현장을 저희가 둘러봤더니 여전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곳이 많았고 규제에서 빠진 생선이나 고기를 담는 속비닐을 대신 쓰라고 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50평 넘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 11,000여 곳입니다. 시행 첫 주 일부 마트는 비닐봉투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일회용 봉투를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도 우리 고객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보러 왔다 처음 알게 된 고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는 판매 안 되고요. 요즘에 이제 동양제밖에 없어요. 봉투는 없어요.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마트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곳이 많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비닐봉투부터 내미는 매장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단골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내 돈 내고 사겠다는데 왜 안 줘? 대표적으로 법이 그런다는데 아니 법은 그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줘. 논란거리는 또 있습니다. 이런 생선이나 옆에 보이는 육류 같은 수분 있는 제품들을 담을 때 쓰는 속비닐입니다. 이 속비닐은 이번 사용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 속비닐을 비닐봉투 대신 썼고 마트에서 속비닐 사용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 일회용 봉투 하나 뜯어서 담아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인 오늘 달이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글이글 타는 태양의 왼쪽 윗부분이 움푹 파였습니다. 달이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부분일식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부분일식에선 태양의 최대 4분의 1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전국에서 우주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분일식은 올해 12월 26일 또 한 번 펼쳐집니다. 다음 달엔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 우주쇼 배턴을 이어받습니다.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인 2월 20일 새벽 가장 작았을 때보다 14%나 큰 달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소한이었지만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 아침엔 좀 쌀쌀하겠지만 오후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뚝 끊기면서 초미세먼지가 쌓이고 오후부턴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도 없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넥센 타이어가 1조 원을 들여 체코에 만들었다고 홍보한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장모 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건 지난해 11월. 바닥에 있던 나무 판자를 치우려고 들었는데 판자 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뚫은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구멍 속 4m 아래로 떨어진 장 씨는 닥터 헬기로 이동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소견에 따르면 당시 장 씨는 척추와 목에 부상을 입고 뇌진탕 증상도 보였습니다. 뇌출혈이 있고 갈비뼈가 오므러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으셨으니까 정신이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장 씨는 넥센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비나 보상금 등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 산업재해 준하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청업체 대표는 장 씨에게 월급을 준 것은 맞지만 장 씨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이제 인수를 진행 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넥센 측은 장 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보험 가입 유무를 알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넥센 측은 장 씨를 포함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약서나 보험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문제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넥센 측은 구멍을 뚫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장 씨의 소속 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라크에서 일하다가 주검으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규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도 받지 못한 노동자, 또 이 때문에 4년 넘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하 기자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차주도 씨가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차 씨의 아들도 한때 이 회사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이라크에 일하러 갔던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온 건 2014년 8월. 아버지는 아들이 업무 중 이라크 현지 경호업체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라크 경찰각 법정 기록에서 나온 번호판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 앞뒤면 가려고 찍었잖아요. 그런데 현지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삼성 측이 보여줬던 차량은 경호업체 소속이 아닌 이라크 정부 부처 차량이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서 직원들은 반드시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차 씨는 현지 경호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현장 보고서도 없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일 쓰는 보고서, 주말 보고서, 월말 보고서, 그 사고 시에 24시간 이내 사고 보고서 쓰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 측은 현장 보고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삼성이 이미 유족들에게 보험금 13억여 원을 지급했고 삼성의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급한 돈은 민영 보험금이었고 차 씨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노동자와 달리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사업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삼성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한 해 해외에 출장이나 파견 근무를 보내는 직원은 1000여 명.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해외에 보낸 노동자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산재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급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률을 따집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 여부가 굉장히 처음에 관심사죠. 국회는 해외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신청이 아닌 필수로 가입하게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해서 사실상 재고를 떠넘기고 납품업체에서 종업원도 파견받았습니다. 공정위는 4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농협유통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했던 A씨.
8년 넘게 납품하면서도 회사는 점점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매입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사가지고 가서 딱 돈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한테 계산을 해주는, 중간에 없어지는 거, 또 파손되는 거, 재고 남는 거, 농협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 유통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게 4,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3년 7개월간이며 납품업체는 18곳입니다. 농협 유통은 서울과 경기, 전북 전주 지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2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입 거래는 농협 유통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 안 팔리고 남았다고 해서 반품할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또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사대보험은 우리가 다 주고 다른 회사의 물건까지도 우리가 갖다 물건을 깔고 갑질인지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부 매장에서는 명절 판매 목표액을 채우려고 허위 매출을 일으켜 판매 장려금 수수료 1%를 부당하게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농협 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지난해 11월 화재로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아현국사를 포함해서 전국 12개 통신시설 등급이 재조정됐습니다. KT 아현국사는 C급 국가통신시설이지만 D급으로 하향 분류돼 대체 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 아현국사가 D급에서 C급으로 바뀌는 등 9곳의 등급이 상향 조정됐고 3곳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에선 겨울바다에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윗옷을 벗고 달리는 알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한치안의 현장, 윤누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4,500여 명의 인간 북극곰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망설임이라곤 없습니다. 한참을 헤엄쳐 육지와 제법 멀어졌는데도 물속에서 나올 줄은 모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추위도 잠시, 어느덧 차가운 바다를 즐기고 바다도 모자라 한쪽에선 얼음물까지 뒤집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여기 열기 때문에 너무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물 밖에선 두려웠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오니 견딜만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추위와 싸우며 올 한 해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2019 화이팅! 캔버스가 된 배와 등에 개성 있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준비 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힘차게 각오를 다져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윗옷을 벗은 9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도심을 달립니다. 반환점을 돌아 어느덧 10km를 달려 마지막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봅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건강한 이색 스포츠로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 만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란 표현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병역 거부를 양심의 자유 실현이 아니라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며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업체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여성 승무원을 행사에 동원했다고 고발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박 회장의 배임과 성희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점과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동북부 프라이 지역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2층 버스가 도로에서 뒤집어지면서 5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열대성 폭풍 파북의 영향으로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가 또다시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제8차 노란 조끼 시위가 현지 시간 5일 파리와 마르세유 등 전국에서 열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시위 과정에서 과격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고 일부는 정부청사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물을래요? 뭘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성대 기자가 여기 비하인드 뉴스 키워드에 나왔습니다. 왜 나온 겁니까? 뭘 묻겠다는 겁니까? 이 사진이 지난해 이맘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하던 모습인데요. 제가 굳이 이 장면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청와대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0일 날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약 70분간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택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성대 기자 이 자리에 직접 나왔으니까 시청자들 앞에서 한번 좀 물어봐야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각본도 없었고 그리고 뭐 질문자를 지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일은 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만 한다거나 또는 뭐 각본대로 진행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자들을 정해놓은 게 뭐 알려지기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질문이 한쪽 주제로만 쏠리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주로 질문들이 비핵화나 외교안보, 남북관계로만 쏠렸고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에는 좀 질문이 좀 골고루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국내 정치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야를 나눠서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질문자를 선택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기자들이 상당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자가 선택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청와대 측에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빨간 옷을 입어라. 빨간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눈에 띄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옷을 입기도 했고 또 이렇게 호랑이 인형을 들기도 했었고 수호랑이었습니다. 예, 수호랑이. 그다음에 저렇게 종이나 수첩 같은 것을 들어서 자기를 피하려 했던 기자들이 주로 질문권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인형을 흔들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지난해 이맘때는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소 좀 민감한 질문, 좀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지금 현안이었죠.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최저임금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제 문제, 또 청와대 개편 문제 같은 이런 국내 현안 이슈에 대한 질문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해외 순방 당시에 기내 간담회 당시에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에 발단이 됐던 김태우 수사관 문제나 청와대 특감반 문제 같은 이런 민감한 질문들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항상 이제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 또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은 백악관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그렇게 실제로 비교를 했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그때처럼 백악관에서 하는 것처럼 또 질문을 하고 답이 나왔을 때 추가 질문이 나오고 재반박이 될지 그렇게 불꽃 튀는 장면이 나올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고칠래요? 뭘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고칠래요. 뭡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고치는 어떤 일하는 사람의 복장이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됐던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상당히 어제 오늘 동안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틀 동안 조회수가 140만 건이 넘기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유시민 작가가 내일
추가로 유시민의 고칠래요라는 이름의 방송을 추가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칠래요. 그러니까 뭐를 고친다. 그런 뜻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라는 뜻인데 내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자신의 정치 복귀, 정계 복귀에 대한 어떤 논란들에 대해서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제작진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정치 안 하겠다, 선출직에 안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히겠다고 합니다. 예,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다는 건데 자, 어제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만 부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차기 주자로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주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방송을 보고 또 이런 추가 방송 고칠래요를 결정한 건지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장을 밝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고 아마 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말 동안 유 작가 방송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관심은 유 작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수치로 보여줬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면 더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견제할 거라는 겁니다. 당장 잠시 후에 방송이 되는 썰전에서 박형준 패널이 유시민 작가의 사실상의 방송은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조금 있다가 본방으로 좀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이 화제가 되면서 경쟁자라고 해야지 될까요? 다른 정치권의 견제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연일 비판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 경쟁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바로 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문 정권은 어용 언론을 동원해서 괴벨스 공학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제는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같은 좌파 유튜버는 한 달 내로 소재가 고갈될 것이다. 자,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를 어용 언론이나 조선중앙TV라고 좀 상당히 격화시키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고칠래요 방송이 이제 내일 나온다고 했죠. 내일 방송이 나오고 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K-팝의 한 해를 결산하는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조금 전 막을 내렸는데 지난해에 이어 방탄소년단이 음반대상을 받았습니다. 음원대상은 사랑을 했다로 인기를 모은 그룹 아이콘이 받았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아마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과 공포시지 않았을까. 2년 연속 음반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리더 RM은 처음 그룹 이름을 정하던 9년 전을 돌아봤습니다. 꿈이 없어도 괜찮다며 전 세계 청춘을 위로하던 이들은 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빌보드 1위의 기록소년단, 아티스트돌답게 다양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휘어잡았습니다. 활동 종료를 앞둔 워너원의 무대에 관객은 뜨겁게 호응했고 신인 가수들은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전해서 우리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열린 음원 부문 시상식에선 아이콘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몸이 떨려가지고. 정인, 워너원 등 후배 가수들이 지난달 말 세상을 떠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태관을 기리는 무대도 꾸몄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서해안 지역엔 밤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중부 북부는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가 쌓이고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날아들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